자, 이제 저희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고, 지난 시간에 성립 시기하고 확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이 조세 채권이 생기고, 과세관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세 채권이 생기고 납세자가 있겠죠. 납세자. 이 납세자는 조세 채무가 생기는 거죠. 채무자죠. 이렇게 성립해서 확정된 채무가 소멸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립은 됐지만 확정 없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게 제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성립되고 확정까지 됐는데 소멸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요건 정상적인 경우가 납부가 되거나 아니면 충당이 되거나 아니면 부가의 취소가 있는 거죠.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라는 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과세한치 부과했다 그냥 취소할게요 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오늘 배우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불복이 있을 수도 있죠. 불복. 그렇죠? 불복해서 재결청이 혹은 법원이 취소해라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기송역이 발생해서 기송역에 따라서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도과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소멸시효는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건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거죠. 부과권.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징수권이 소멸됐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징수권이 소멸됐다. 이렇게 돼요. 이걸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1차든 2차든 중요하고, 특히 2차 시험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세법학 하시면 이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답안지 같은 거 보면 제척기간이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도과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눈에 좀 거슬려요. 거슬려. 그렇게 뭐 감점 요인은 아니더라도 거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한번 보시면 실현과 미실현으로 나눠서 미실현에서 부과 취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기간부터 볼게요. 제척기간.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 의무자의 어떤 법적 안정성 같은 걸 위해서, 또는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두고 있는 규정이고,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만약에 소득세가 있다고 해볼게요. 소득세. 그러면 X1년 있겠죠. X1년. X1년의 소득세의 성립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이 납세의무 성립이 돼요. 그리고 보통 확정은 언제 시키나요? 확정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해서 확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고해서 확정시켜요. 확정 신고를 언제쯤 해요?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신고하죠. 물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6월 말까지 하겠지만 그러면 요 사이 기간은 뭘로 해석하시면 될까요?
성립부터 확정까지는. 요사이 기간은 확정시키는 기간을 주는 거야. 납세음자 스스로에게 확정시키는 기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요 기간은 유예 기간 같은 거예요. 유예. 이때는 과세관청도 참아야 되는 거야.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과세관청이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세법 배웠죠, 지금까지.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혹시 알아요? 공부해봤죠. 세법 처음 아닐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죠. 수시부가 이런 게 수시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부과할 수 있는 걸 수시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를 원칙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과세관청 정부는 믿어주는 건데 그 믿어주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게 과소신고했을 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지금 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정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제척 기간은 기사를 해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 스타트 되는 날이 기산일이고 우리 법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 1일이 되겠죠. 이날부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과소신고했다라고 하면 경정할 수 있는 거죠. 과대신고했다라고 하도 그것도 경정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결정할 수도 있고 경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증액 경정과 감액 경정. 증액 경정, 감액 경정. 제 세법학회도 이 정도 자세하게 안 해요. 이 부분은 아주 기초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공사 같은 거. 아주 기초 공사. 이거 모르고서 막 들으니까 여러분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건 무신고했을 때, 신고했을 땐 증액 경정 또는 감액 경정. 그럼 제척 기간이 살아 있어야지. 제척 기간 이내에 있어야지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늘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늘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것도 제척 기간 안에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금액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채권에 조세 채권에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되게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의 발생 원인이 수만 가지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변경시킬 건가.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흡수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거야. 조세 채권이랑 하나의 덩어리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척 기간이 도가하는 때, 만료하는 때가 있겠죠. 제척 기간이 만료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기간 이내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 기간을 어떻게 만료하느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세목하고 상징세. 일반적 세목하고 상속 증여세로 크게 나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세목을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세목은 첫 번째는 신고를 했다 라고 하면 일단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원칙이 5년인 거예요. 5년. 신고를 했으면 5년. 5년에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소신고나 과대신고했을 때 5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세관청은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7년을 잡는 거야. 무신고했다면.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인 거야. 7년.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무신고의 개념은 종합소득세 자체를 아예 안 낸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내가 대금업을 했는데 걸렸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쭉 빨아갔단 말이에요. 고지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소득세 신고를 안 하지 않아. 다 부동산이 있어요 또.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를 했거든. 근데 7년치를 부과한 거야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 임대는 종합소득 신고를 한 거라고. 그 중에 한 유형인 종합소득 중에 한 덩어리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신고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신고니까 그건 과소신고지. 정확히 얘기하면 5년이 적용돼야죠. 7년을 통해서 부과한 건 제척기간 도과한 거 2년치를 부과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뭐 소송도 안 했어요. 세무서 자체가 인정하고 그건 다 빼놔준 거죠. 많이 줄어요. 많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뺄까 하다가 이제 대손 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냐 사업소득이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거 사업으로 주장해도 그렇고 비영업이라고 주장하기도 그렇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비영업으로 가도 어차피 당시의 법률이 비영업 대금의 이게 파산 그 거래 상담하면 회수 불가능 그런 거 입증하면 다 대손 인정해 주니까 총수익금에서 차감하니까 그걸로 이제 쭉쭉 빼니까 고지된 세액 대비 맨 처음에 오신 분이 그때 내 기억에 10몇억 고지됐었는데 한 1억 얼마로 줄어들더라고. 앞에 거 다 빼니까 납부분 손실 가서 뭐다 빠지니까 자기들 친구들 사이에 또 같은 목사님들 대금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데리고 오고 그때 이제 많이 처리가 됐었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이 많이 줄어지고 그 뒤에 분들은 해당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앞에 2년만 빠지고 뒤에 게 더 큰 사람. 그분은 우연히 앞에 2년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무신고. 근데 이제 무신고든 신고든 다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건데요. 사기, 기타 혹은 그 밖에라고 하는데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이러면 10년을 가는 거야.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지난 시간에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조세 포탈이라고 그랬었지. 조세 포탈. 이건 어마어마한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발각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야 돼. 기기묘묘한 행위여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 법원에서는 적극적 행위라고 부르죠. 적극적 행위. 기망이죠, 기망. 남을 속일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전에 여자 연예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군인과 사랑의 그건 드라마 속이었지. 어쨌든 그 여자분 결혼했지, 그쵸? 송땡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 탈루로 걸렸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손익계산서에 여비교통비를 40억인가 때려 넣은 거야. 여비교통비를 그냥 40. 그건 여러분 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 봐도 탈세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하는 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아요. 저희 회사 직원이 지난번에 물어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뭐예요? 우리 여직원이 물어봐서 내가 설명했어요. 적극적 기망행위고 남을 속여서 쉽게 발각이 안 되고 이런 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결론을 내린 게 자기가 하면 이런 거고 제가 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를 평소 생각하는 마인드죠. 마인드.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행위야. 조세 포탈 행위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우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돼. 그래서 제척 기간 10년을 받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보면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예시 들어 놓고 있고 그것을 어디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작년까지 이런 일반적인 세무, 법인세, 소득세 등에 있어서 국제 거래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을 연장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국제 거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역외 거래라는 말을 새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역외 거래. 그러면 국제 거래와 역외 거래가 뭐가 다르냐? 국제 거래란 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제 거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외 거래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거주자가 있어요. 내국법이 마찬가지가 될 테고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의 거래는 국제 거래가 되는 거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거래를 했다. 혹은 얘가 국외에 있고 내가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 거래는 국제 거래가 되는 거야. 국제 거래. 그런데 거주자가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거래한 거야? 역외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거래한 거야. 역외에서. 세법에서는 영내, 역외 이런 말을 많이 써. 국제조세에서 영내라는 건 우리나라, 역외는 우리나라 밖에를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건 좀 징여인데 양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집을 양도했다. 이건 역외 거래가 되는 거야. 거주자 사이의 역외 거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한다. 그럼 역외 거래라는 개념은 국제 거래와 비교해 보면 국제 거래가 이 정도 범주라면 역외 거래는 국제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외 거래는 국제 거래를 포함한 거래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외 거래에 해당된다면 과소신고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7년을 가는 거야. 7년. 더 많이 가겠다. 10년, 15년. 이렇게 제척기간을 연장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해당되면? 역외 거래에 해당되면. 이게 일반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긴 거예요. 여러분 1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버티는 건 진짜 장한 일이야. 내가 봤을 때 쉬운 일이 아니야. 5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렇죠? 공부도 한 5년 하면 이게 지치잖아. 그 정도를 생각해봐. 이 사람 얼마나 지쳤겠어. 지금까지 버티느라고. 상 줘야 돼. 내 생각에. 15년? 아유, 이거는 진짜 짱이 짱. 그래서 버텨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세목이고 상속증여세는 지금은 잘 안 맞는데 옛날부터 이제 오류나 탈루가 굉장히 많은 세목이죠. 그래서 정부 부가과세 방식으로 지금 과세하고 있을 뿐더러 제척기간도 굉장히 장기로 하고 있어요. 장기로. 아주 장기로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좀 공간이 모자란데. 자, 신고하더라도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할 수 있죠? 무신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거짓 신고라고 여긴 표현해. 거짓 신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상속증여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했으면 10년, 무신고나 거짓 신고하면 15년. 이렇게 상속증여세는 그 제척기간을 일반 세목에 비해서 장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더라도 10년이야. 10년. 왜 10년인지 상속증여세 배우면 조금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합산과세 기간 자체가 10년이야. 그래서 1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고, 거짓신고는 이게 세법학 배우면 거짓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설명드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거기 교재 한번 볼게요. 제척기간.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말 맨 뒤에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고 소멸된다 있죠? 이 말이 제일 중요한. 확정 없이 그냥 소멸되는 거야. 제척기간의 만료 효과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에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가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즉 과거로 돌아가서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만료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취소도 못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즉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확정된 부분이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액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못한다라는 거지. 자, 거의 제척기간. 그래서 일반적인 세목 나와있죠?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이에요. 5년. 그렇죠? 그런데 거기 역외 거래는 15년, 10년, 7년.
상증세는 무신고까지 15년. 그렇지만 과소신고는 10년. 역외거래의 개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잘 봅니다. 역외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자 동그라미 및 그것뿐만 아니라 and라는 거지. and.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어보세요.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거기까지. 지금 느낌 오죠? 그 취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게 적발이 너무 어렵다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거래하는 거. 우리 과세관청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하와이 여행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아저씨들하고 또 거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 택시, 네, 렌트도 했지만 택시도 탔거든. 그래서 뭐 얘기하면 아저씨들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들이 온 김에 집 좀 사고 가라는 거야. 하와이에 집 괜찮다고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물어보니까 한 뭐 아파트 조그만 거 18평 그 와이키키 해변에 보면 한 80만 불에서 100만 불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 10억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 10억이 그래도 뭐 아무리 해도 거기에 해외에 집 사기엔 그렇잖아. 그래서 너무 비싼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또 소상히 얘기해줘요. 한 얘기가 여기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그거 놓으면 관리비 이거 해놓으면은 돈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한 2달 정도 와서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옆에 와이프가 듣더니만 사자는 거야 계속. 2달 동안 하와이 계속 올 수 있다고. 미친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사면은 또 외국한 신고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나오고 좀 복잡해요.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다 방법이 있다는 거야. 방법이. 듣고 싶더라고. 근데 내렸어 그때 마침. 그런데 듣고 싶은 거 방법이 있다는 말에 저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 방법이 거기 소개돼 있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죠. 그래서 보시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거기 밑줄 그어봐요. 적극적 행위야. 적극적 행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세법학 배우면 자세히 아시게 됩니다. 그 1번에 보니까 느낌이 오죠. 이중장부, 이중장부. 그리고 거짓 증빙이나 문서. 장부를 파기시키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재산의 은닉, 조작, 은폐.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1차 볼 때 뭐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5번에서도 조작이죠. 조작. 그 밖에 위계. 이런 것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건 주관식에서 중요한 거고. 자, 이제 인정상여부터 가볼게. 자, 제척기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인정상여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그 소득 처분을 배우잖아요. 법인세에서. 이제 소득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법인세 세무조사가 나온 거야. 법인세 세무조사. 법인세에 있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걸린 거예요. 그럼 법인세에 대해서는 몇 년이 가는 거야? 10년이 가는 거죠. 10년. 그런데 그에 대한 소득 처분을 하니까 소득세도 인정상여로 지금 처분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데 자기가 인정상여까지 될 것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어떤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사람이 나 지금 세금 빼먹는데 이거 매출 누락하면 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인정상여 처분돼. 이런 상식이 있지는 않잖아.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고의가 있다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5년이라고 한 거야. 그 국세청이 야마가 이제 좀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거야. 이게 다 법을 바꾼 거야. 대법원에서 깨지고. 그래서 너도 10년 같이 가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 인정상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이 가겠다는 거야. 같이 가겠다. 그래서 거기 인정상여 가로친 거 맨 끝에 있잖아요. 국제거래의 경우는 15년 있죠. 죄송한데 역외거래로 바꿨어요. 이게 다 역외거래로 바뀌었는데 요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10년, 15년이면 얘가 15년이면 같이 15년 줘. 10년이면 10년.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거짓신고, 누락신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상속세, 증여세죠. 이건. 상속세나 증여세에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어떻게 보는지. 결국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기, 기타, 부정행위랑 비슷한 건데요. 요건 유형을 좀 예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가공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다. 상증세를 배우면 좀 더 쉬운데 지금은 그냥 느낌만 보세요. 아, 가공채무 넣은 거구나. 그 다음에 거기 명의신탁 요런 거 비슷한 건데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거, 차명으로 돌려놓은 거 요런 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울 건 없고. 자, 부담부 증여 있죠? 요거는 또 더 중요한 거지. 세무사 시험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가 뭐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세무 시험 보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교수님도 알거든요. 다른 건 아니지만 알려줘요.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검토위원이 1차 시험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그런 미스는 별로 안 나.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내. 그래서 기본적인 세무이니까. 자, 부담부 증여 있죠? 근데 부담부 증여는 내. 위에 있는 거하고 달라. 이거는 증여세이기도 하지만 양도세에서 많이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는데, 그렇죠? 증여를 하는데 채무도 같이 이전한 거야. 채무 승계도 한 거지. 그러면 갑은 무슨 소득이, 채무가 승계된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이, 을에겐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사가 나와서 증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10년 또는 15년이 지금 걸린 거야. 그쵸? 근데 양도는 지금 소득세니까 제척기간이 둘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몇 년이야? 원칙적으로 5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15년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실제 사건은 여기에 걸려 있었던 거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세도 같이 걸은 거지.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거래. 근데 대법원에서는 엄격히 다르다. 둘은. 그다음에 얘는 5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고 얘는 10년 걸린다라고 한 거죠. 또 국세청이 연마가 들었겠죠? 화가 난 거죠. 밥 바꿔. 같이 맞춰주는 거야. 본질은. 그래서 맞춰준 거야. 맞춰준 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경우는 일치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이 많아 이쪽에. 좀 잘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보면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 돼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보통 이런 거에 또 쫄아. 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또 예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쪼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객관식이 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잘 모르는 말이 나오잖아. 그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전제 조건이 좀 문제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응? 이런 말들을 가지고 속이지 않아. 조세조약이 여러분 뭔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안 해. 왜 이렇게 썼을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법조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조문, 또 애들이 또 이의 신청하고 이의 제기하고 니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 짜증나가지고 그냥 계속 붙이는 거야. 지문을 길게 만든 사람의 책임은 누구예요?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이죠. 이의 신청.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의 신청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자기가 억울함이 있으면 토로해야 되겠지.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길이에요. 이게 말들이 다 길어. 2차 시험도 다 그렇게 길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월 결손금 공제로 인한 제척기간 연장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만든 거야. 법원에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척기간은 5년이잖아. 5년. 근데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언제까지 빼먹을 수 있어? 10년까지 빼먹을 수 있잖아. 결손금. 그래서 우리 2월 결손금이 200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2월로 됐단 말이야. 기재부에서 생각하기에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본 거야. 책상에서도 알 수 있는 거지. 10년 후에 빼먹는데 이 2월 결손금 마이너스가 100인지 50인지 150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때 소득 200이라고 하면 빼먹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금액이 결손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세무조사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럴 수 있지. 이건 못하지. 이미 제촉기간이 지났잖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픽스 시켜놓은 거지. 닥쳐. 너 이렇게 받고 나면 1년까지는 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1년을 연장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진짜로 10년짜리 받잖아. 다음에 세무조사 나와.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제척기간 2월 결손금 공제로 제척기간 연장 있잖아요. 요 케이스는 1년이 연장된다는 거. 연장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빼먹은 해부터 1년 기간 연장된다. 자, 이제 오른쪽에 상속증여세 포탈 특례 제척기간을 얘기해 볼게요. 특례 제척기간. 지금 배운 거 여러분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기초적인 거면 배운 거예요. 나중에 세법 판례 배우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터지기 시작해. 이게 어려워. 요거는 무한 제척기간이라고 해. 영구 제척기간. 노무현 정권 때 오면서 이제 법을 바꾼 거지. 야, 이거 빼먹는 애들, 응? 우리 JY 뭐 그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그 아버지 이건 회장님 상속세 조금 냈단 말이야. 걸렸죠? 걸렸는데 어떻게 얘기해? 최초기간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노 대통령께서도 그쪽 이제 정권에서도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야. 기기묘모한 행위를 했으면 우리 제척기간을 무한 연장한다. 즉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한 게 선대부터 명의신탁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조를 빼먹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요즘 대기업 회장님들은 잘 내죠. 상속세 지난번에도 어떤 뭐 조그만한 회사인데 뭐 몇 천억을 냈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은 컴퓨터가 너무 발전해서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진짜. 역외 거래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근데 역외 거래를 진짜 많이 한대잖아. 예전에 뉴스타파 본 적 없어요? 뉴스타파? 몰라요? 그런 매체가 있는지도 몰라? 답답하네. 거기서 그 전 세계 애들이 역외 탈세 거래한 애들 다 나왔잖아. 유명한 애들 성룡 뭐 이런 애들 재키천 나오고 메시 뭐 이런 애들 다 나왔잖아. 통장 해외에 있고 그 조세피난처에 다 돈 갖다 꽂아놓고서는 다 탈세한 거 다 나왔잖아. 다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기업도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거기 뭔가 있고 이상해. 뭐 나한테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다 걸렸단 말이야. 역외거래 엄청 많아. 그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어. 내가 굉장히 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역외거래에 대해서 해외 기자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명언을 남겼어. 전 세계 조세피난처가 다 섬나라에 있다. 다 섬나라에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섬은 맨하탄이라는 섬이고 두 번째가 영국이라는 섬이다. 왜냐면 거기에는 페이퍼만 있고 돈은 다 어디에 있어? 맨하탄하고 영국에 있거든. 이게 별게 아니라 홍콩에 내가 계좌를 하나 법인 하나 설립하면 홍콩의 법인이 어디에 홍콩에다 그 조세피난처의 법인 하나 설립하면 그 법인 명의로 홍콩이나 혹은 영국이나 아니면 맨하탄 같은 데서 계좌 뚫으면 돼. 그러면 명의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게 다 역외거래거든 실제는. 돈 그렇게 많이 빼돌리고 그런 데잖아. 그 베네피셜 오너가 누군지 모르고 갑자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대잖아요. 그래서 다 뽀록이 났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 막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나온 기업들 되게 많아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걸렸잖아. 전재용 씨도 여기 딱 있었잖아. 근데 그게 걸렸는데 뭐까지만 걸렸냐면 거기에 계좌가 있다는 것까지만 걸리는 거야.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 얼마가 있는지는 안 나와. 그때 뭐래 다들 통장 개설만 그냥 해본 거라고. 전부 다 인터뷰했을 때 통장 개설만 해본 거지 예금은 없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얼마 있는지. 그게 가장 지금 많이 하는 수단이지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요즘에 뭐 국내 거래 주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기는 비자금 조성하고 막 이런 거 다 전부 다 역외 거래를 통한 거지. 지금은 이제 주식 같은 거 나눠주는 것보다는 돈을 해외로 빼돌려서 거기다 파킹해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장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냥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부티크라고 있어. 우리 회계법인 옆에 사무실 있었는데 지금 변호사님 근데 엘리베이터 만나서 이제 친한 형으로 있는데 검찰 압수수색을 4번인가 당했어. 이름이 법무법인 이름이 헤리티지야. 법무법인 이름이 헤리티지. 그 두 변호사님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헤리티지야, 헤리티지.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 우리 회계법인 1층에 마이바흐나 뭐 이런 거 올 때가 되게 많아. 회장님 기사들 다 와가지고서 상담하고 간다고. 그래서 그 형님이 날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공이 느껴지나 봐. 그래서 같이 하자. 잘할 것 같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친해져서 옆에 사무실인데 어쨌든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우리 죽이겠다라는 거야. 걸리면 그게 상속징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게 영원한 거죠. 그냥 알면 그때부터 1년이라는 거야.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지난번에 뉴스타파 보도가 된 다음에 계좌를 까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얼마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그랬고 조사도 했대. 그 사람들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조세 정보가 교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 조세 우리가 대학에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보 교류야. 정보. 서로 어디까지 주느냐. 조세 피난처가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안 주는 국가야지 그게 진짜 조세 피난처거든. 세금이 없는 나라가 조세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정보 교류가 안 되면 그게 조세 피난처야. 그래서 그 정보 교류가 안 되는데 조사는 다 받았잖아. 그럼 안날이 맞느냐 아니냐 지금 그거 가지고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끼리. 안날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부터 1년이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걸려도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뉴스타파 고맙다. 뭐 이런 얘기해요. 오히려 고맙다. 이제 잘 넘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제적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1년의 기간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제3자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명 전환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상속하고 싶은데 임원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한 거야? 한 15년 지나간 거야. 15년 지나가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15년 지나고 나서 아들 이름으로 진짜 명의를 돌려놓는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야 과세해야지 증여 아니냐 어때? 원래 제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때 제척기간 15년 지났지롱 매롱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지롱 1년 이거야 1년.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지. 이거의 실효성은 15년 이내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15년이 넘었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번을 1차 시험에 안 내. 그냥 1번 정도는 가능히 있어도 2번은 너무 어려운 얘기야. 이게 아버지가 부동산 같은 거 사는데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꽂은 거야. 잔금만 안 꽂은 거야. 계약 이행 중이지. 아들이 아주 소액의 잔금을 꽂고 자기 받아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해외에 있는 자산이지. 해외에 있는 자산, 국외에 있는 상속 재산. 이걸 아들이 이제 가져온 거야. 자기 명의로 돌리는 거지. 네 번째, 이거 많죠. 등기 명의가 필요하지 않아. 그림 같은 거. 그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나중에 걸린 거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행복한 눈물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걸린 거야.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렇게 웃음의 포인트를 줘도 웃지 않아요. 서로 공감대가 없어. 행복한 눈물이면 웃을 줄 알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갑자기 이런 거여서. 이게 웃음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어야지 웃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미술관 같은데 자기 집 지하에 많이 논단 말이야. 그 몇 천억짜리까지 있을 수 있잖아. 다 합치면. 그런 거 걸리면은 과세하겠다는 거지. 1년 안에. 다섯 번째도 중요한지 금융자산 차명계좌 걸린 거죠. 차명계좌 걸렸을 때 우리 상속증여 특례 제척기간 한다는 거죠. 요번에도 이제 이슈가 많았잖아. 우리 회장님 병원에 계신 분 차명이 좀 많이 걸렸었잖아. 계속 걸리잖아. 아직도 걸리잖아. 아직도. 그게 신기한 거죠. 아니 언제적 건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아직도. 심지어 집안 인테리어 돈도 차명계좌에서 쓰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돈은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지.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옛날 분들은 그냥 차명을 해놓는 경우는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이도 그냥 남의 이름으로 해놓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제 구시대적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도 회장님을 만나보면. 여섯 번째 근래 들어온 건데요. 야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재산을 꽂아놓고서는 상속하는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여섯 번째 또 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 기출지문 한번 마지막 볼게. 2번 지문 보면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재산이 상속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자 이제 위로 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할배가 있었어. 할아버지. 할배 있는데 아버지 있었어. 그 다음에 손주 있겠지. 아버지가 내야 되는 상속세 있지. 요걸 포탈한 거야. 그런 다음에 손주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그건 지금 한번 탔잖아. 그거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야. 왜냐 아버지가 상속세를 안 낸 거야. 할배 있고 아버지 있는데 할배에서 아버지 넘어올 때 요런 행위를 한 거야. 그걸 지금 알았어. 근데 아버지에서 아들한테 들어올 때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아버지의 책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준한 아버지의 책임을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건 좀 너무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배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봐주겠다 이거야. 금액 50억 기준이야.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배제 요건이 있는데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상속인이 사망했다라는 게 정상적인 문구는 잘 안 읽히는 거야. 왜냐면 사망은 비상속인이 하는 거거든. 근데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인이 상속세를 포탈한 걸 그 재산을 다시 누구에게? 손주에게 넘길 때 그 상속세만큼은 지금 안날로부터 1년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죠. 진짜 요거 규정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겠지. 우리 S그룹 같은 경우는 이병철 회장님 있고 이건 회장님 있고 이재용 씨 있잖아. 이재용 회장님 죄송합니다.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만약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만약에 선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제사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 상속세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면 상속세가 제적 승계하는 거야. 납세면 계속 승계하는데 이거 제적 기간 영원하다고 하니까 너무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봐준다 이거야.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함께 한 거? 함께 안 한 거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러면 요때 상속세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어마어마한 행위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재산은 정상적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상속세도 냈다고. 이걸 안 내고. 근데 뒤에 배우겠지만 상속세는 납세물을 승계해. 이해하시겠어? 승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면 이거 다시 살아나지. 얘 상속세를 승계해버린단 말이야. 그것까지 너무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그거 빼준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금액 다 합쳤을 때 50억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봐주겠다. 뭐 50억이 돈이냐 뭐 이런 거지 이쪽에선. 그렇죠? 적용 효과. 그래서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알게만 되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제 조세 쟁송을 거친 경우에 특례 제척 기간. 요건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낌을 살피면 돼, 느낌.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금은 제척 기간의 의미는 제척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액도 못하고 감액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어. 그죠? 근데 소송에 확정 판결이 나오겠지. 소송이 엄청 오래 걸려. 내가 예를 들어서 5년짜리잖아요. 그럼 5년짜리 걸렸어. 그래서 소송했어. 그러면 행정심판 전치주니까 한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했어. 생략했어. 그래. 심사나 심판 청구했어. 그럼 벌써 90일 걸리겠지. 실제는 그 나오는데 거의 진짜 1년 걸려. 1년. 금액이 크면 2년 걸려. 그거 끝나고 법원 가겠죠? 1심, 2심, 3심. 요즘에 그러면 18년도에 17년도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건이 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사건이 문제가 된 시기. 대부분 언제 건 줄 알아? 요즘에 그게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게 제일 많아요. 요 근래 나오는 거는. 그러면 2007년 거는 지금 몇 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는 거야? 10년 걸렸다는 거야. 10년. 그죠? 그러면 10년이라는 얘기 제척기간 다 지나서 판결은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소송 걸어서 여기서 판결이 나와서 판결. 결정이 나온 거지. 행정심판도 그럴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관청 보고 부과 취소하라고 그랬어. 그때 과세관청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제척기간이 끝났어. 못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제척기간 이내여야지만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끝났어. 미안해. 이런 얘기 하니까 제척기간 이런 소송 등을 거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야. 어떻게 연장하면 되겠어? 그런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제척기간을 살려주면 되겠죠. 그게 조세, 쟁송 등을 거친 경우에 특례 제척기간이야. 그러면 불복 청구부터 한번 볼게요. 불복 청구.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불복 청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재결청이 여러분 대부분 행정법 많이 배운다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재결청이 있잖아. 그치? 심판원이나 지방청에서 했으면 국세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재결청이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 결정일로부터 혹은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행정소송은 판결이라고 하고 우리 행정심판은 결정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제척기간이 살아난다.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어려운 건데 이런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어.
내용을 보니까 이 과세관청 2010년에 딱 부과를 한 거야. 2010년 기속으로. 근데 대법원에선 2010년 기속은 아닌 것 같다. 부과 취소해라라고 한 거야. 대법원에서 얘기하기를 2010년 아니라 2012년 기속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옛날에 이제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탈세한 게 걸린 거야. 그래서 과세했는데 얘가 귀속 시기를 가지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2012년이 맞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취소를 시키라는 거야. 왜냐면 2010년은 아니니까. 근데 그 판결문에 2012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럼 2012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척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과세를 못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준 거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제척기간 지나간 것도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함께 한 거 맞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위로 올라가 봐요. 경정 청구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럴 수가 있잖아. 제척 기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세금 줄여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이 받아. 그리고 나서 경정 청구는 2개월 안에 해주게 돼 있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기 제척 기간 만료 직전에 왔어. 경정 청구를 딱 해서 맞네. 줄여줄게 하려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 미안. 제척 기간이 끝났네. 내가 감액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경정 청구일 또는 조정 권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필요한 처분이 제척 기간이 살아 있으니까 감액 경정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짱구를 또 기가 막히게 굴리는 애들이 있어. 여기 온 거야. 저희가요 귀속 시기가 아니네요 라고 온 거야. 그래서 5년 딱 되는 그 기속 시기가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요 라고 주장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X6년이라면 X7년이라고 하면 X2년 게 아니래. 대신 X1년 거래. 이러면서 주장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과세관청이 그래? 그러면 X2년 거 아니니까 감액해. 대신에 X1년 것도 과세해야 되는데 제척기간 지나가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납세자 짱구를 굴려서 자기 유리한 것만 제척기간 직전에 들고 오고 그 앞에 거는 봐달라고 하고 지금 제척기간 끝났다. 이걸 보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가 있다. 그럼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세액 연동 된 경우엔 역시 2개월을 준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정 청구 그 큰 뚱땡 있잖아요. 왼쪽에 거기 밑에다 다 2개월 써놓으면 돼. 이게 경정은 원래 2개월이야. 2개월 안에 결정해 주니까. 근데 판결 있잖아요. 판결 밑에 불복 청구 있죠? 그거는 재결청이나 법원에서 하는 거야. 이건 1년이야. 1년. 상호 합의 있죠? 이거 국가 간 쇼부지. 국가 간 쇼부. 국조할 때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 그것도 1년이다. 그래서 상호 합의도 오랜 기간이 걸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면 미국에서 돌려줘야 돼. 여러분들 외국 납부세 공제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쪽 돌려주니까 저쪽 국세청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양국의 국세청이 만나서 쇼부를 칩니다. 그걸 상호 합의라고 그래. 그죠? 이제 표현이 좀 그런가? 쇼부 말고 뭐 적당한 말이 있나? 그래 합의 상호 합의. 그래서 요 상호 합의하면 1년이야. 자, 요게 좀 어려운데 당초 거래 행위의 변경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게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소송해서 받았다 했잖아요. 요번에 손익계산서 기아차 손익이 되게 좋은데 통상임금 주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왔다는 기사가 있던데 미안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신문도 안 보고 뭐 TV도 잘 안 보고 근데 공부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뭔가 안 하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기아차 통상임금을 줬대.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주는데 통상임금 과거 임금을 제대로 못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해서 줬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옛날 임금을 주는 거잖아. 옛날 임금. 그럼 옛날 임금이니까 귀속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임금을 옛날 그 5년 전, 6년 전 걸 주는데 이 사람들 과세할 길이 없었던 거야. 대박 아이템이 터진 거지. 무슨 얘기인지 벌써 노조가 옛날에 임금이 통상임금 소송이 있어서 5년 전, 6년 전 임금을 다시 지금 받아. 지금 받지만 귀속 시기는 언제야? 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때란 말이야. 5년 전, 6년 전 거니까 과세를 못했어. 그냥 다 텍스 프리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을 바꾼 거야. 재작년에. 한번 읽어볼까요? 최초의 신고 또는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 기아차 노조가 소송했잖아.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일어나서 임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임금을 줬지. 근데 그때는 이 법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한 거야. 그래서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 좀 쉬운데 뒤에 후발적 경정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제도들이 많냐면 과세관청의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즉 납세자에게도 유리하지만 과세관청의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서 과세 못하는 걸 늘려주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척기간 영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단 말이야. 사람들 중에서. 이게 조세 공평 아니냐. 안 낸 놈은 영원히 추징을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야. 올해도 개정 2개 됐고 내년에도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돼. 그러면 계속 많아지는 거지. 차라리 그거보다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이 챕터를 없애버리면 되죠. 제척기간 영원하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올해 개정된 건데요. 정보교류야. 좀 들어봐. 이게 저쪽 나라하고 정보가 교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얘를 입증할 수 있어.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해외 계좌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얘네들 신고 누락 같은 걸 했어. 그럼 조사하다가 그런 게 계좌가 발견됐는데 이게 얼마였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쪽 나라한테 정보 교류 신청을 해요. 이해하시겠지? 근데 정보가 오겠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국가 간의 정보 교류니까 공문 보내고 확인하고. 그런데 기껏 세무조사 나왔어. 그럼 세무조사차가 귀속 시기로부터 한 4년 후였어. 그럼 이제 정보 요청했지. 그래서 정보 받아. 근데 한 3년 후에 받아. 그럼 어떻게 돼? 기껏 받아봐야 이제는 과세할 수가 없지. 제척기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새로 법을 이번에 넣은 거야. 한번 볼까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본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일단 정보 요청을 해야 돼. 제척기간 지나고 나서는 필요 없어. 전에 요청을 한 거야. 그에 따라 요청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 정보를 받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1년 걸 X 5년 차에 요청을 해. 그럼 언제까지는 받아야 돼? X 5년차 요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받아야 돼. 정보 받자마자 조사 다시 한번 해서 과세해야 되겠죠? 그럼 그 기간 또 1년은 필요하겠지. 그 날로부터 1년이라는 뜻이야. 토탈 3년 정도 주는 거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쓰면 이때 귀속이야.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잖아. 그럼 만료 전에 요청을 한다고. 정보 요청. 요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정보는 들어오라는 얘기야. 2년 안에. 그렇죠? 그럼 정보를 받았잖아. 그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정보 요청하고 나서.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역외거래 이게 올해 개정된 거거든. 실무에서도 역외거래 발견돼도 제척기간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 정보 요청이 잘 안 되는 거야. 해봐야 뭐라 그래? 정보 요청 기간이 이미 끝났다. 해서 제척기간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인터뷰 갔단 말이야. 국세청에 인터뷰 가서 왜 이거 조사 안 합니까? 했을 때 국세청도 또 어떤 얘기야? 저희도 하고 싶은데 제척기간 때문에 어차피 실효성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진짜 목적 뭐냐면 제척기간 보통 5년, 7년, 10년이잖아. 그럼 판단이 먼저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이잖아. 이게 5년짜리인지 7년짜리인지 15년짜리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혹은 상속증여세라면 어떻게 돼? 그게 영구 제척기간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렇게 한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한 거야. 현실은. 많이 말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질 귀속자 보기 전에 맨 밑에 명의대여 사실을 가볼게요. 명의대여. 이것도 세법학을 배워야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 갑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았어. 근데 난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소송 불복해서 갑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 을이라는 게 법원에서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갑에게는 과세를 못하고 을에게 과세하려고 보니까 제척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야. 법원에 판결이 나온다며. 그래서 법에서 을도 과세할 수 있게 한 거야. 원래 납세 의무자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런데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새로운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올해 개정된 건 뭐냐면 국제거래에서도 명의대여가 있을 수 있잖아.
그 경우에도 지금 1년 추가해 주는 거야. 한번 볼게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자 고기 비율 국내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됐어. 우리나라에서 벌어갔는데 이 소득의 beneficiary 오너가 누군지를 확인했다는 뜻이야. 한번 볼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제 그 외국 회사야. 외국 독일 회사거든. 근데 룩셈부르크에서 한번 타고 왔어. 룩셈부르크에서 타고 오고 독일의 위에 있는 회사들이 세 개가 모여서 돈을 꽂았대. 그래서 원천징수 문제 이슈를 내가 이제 제기해서 하는데 그때 진짜 이 돈의 귀속자가 누구냐 이거야. 정말 어렵거든. 우리도 몰라. 여기 운용사도 잘 몰라. 진짜 누군지 몰라 사실. 그래서 이제 레터를 쓰면서 야 진짜 이게 네가 중요하다. 이거 네 나중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 그렇잖아요. 그 영어로 쓰는데 좆된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뭐 이렇게 내가 영어로 또 그 욕을 할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난다. very risky하다. 진짜 이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진짜 귀속자가 누군지 그때서야 밝히더라고. 그것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해외에 누가 주인인지 알기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누가 주인인지 법원에 판결해서 소송에서 밝혀지면 진짜 주인에게 과세하려고 보니까 또 얘네들이 뭐래. 제척기간 한국에 있는 거 아니니 코리아. 그럼 우리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1년 추가해줬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실질은 그 취지는 명의대여 사실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 제척기간 끝난 거고 기산일을 볼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거의 첫 번째에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있죠?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야? 4월 1일, 6월 1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12월 말 법인이면 법인세 4월 1일, 소득세라면 6월 1일부터 부과하는 거야. 신고하는 국세. 신고한 날부터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신고를 내가 3월 말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3월 27일 날 했어. 3월 28일 날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수정해서 그때 언제든지 말일까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야. 4월 1일, 6월 1일이야. 자, 옆에 밑에다 하나만 해볼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번 써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잘못됐다고 예정신고를 부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 표를 보고 찾아봐. 언제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일까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우리 어제 납세무의 성립은 봤었죠?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었죠? 부과 제척기간 언제부터야? 우리 찾았어? 언제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지 말고 정확하게 날짜를 찍어줘. 날짜 3월 5일 날 양도했어. 3월 5일 날 양도했어. 뭐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양도세 예정신고도 제척기간 원래 예외가 없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하는 거야. 양도세 예정신고일 뿐이지 확정신고하는 거지 원래?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야. 그럼 그 사이에 성립은 해서 내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성립해서 신고하는 것과 제척기간의 기산이 전혀 다른 거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신고 유예기간을 줬잖아. 그것처럼 예정신고도 확정 때까지 다시 유예기간이 있는 거야. 예정도 확정 때까지 계속 유예기간이 있는 거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래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다르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기출 2번 한번 볼까요? 내국법인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에 대한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년 7월 26일로 본다. 맞는 거지. 예정신고는 그냥 예정일 뿐이야. 제척기간은 언제나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야. 양도세든 부가가치세든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5번 한번 볼까? 5번 조금 어려운 질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제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 예납 기간, 예정 신고 기한, 수정 신고 기한도 과세표준 신고 기한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1번 위에 있는 2번을 이해하시면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위에 있는 2번을 이해하시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 다시 적어놓은 거 잘 기억하고 예정 신고가 안 나왔는데 다음에 예정 신고 다 하는 거야. 다음에 같은 법리로 계속 또 응용해서. 자, 여기 이제 소멸시효 볼게요. 소멸시효. 징수권 배우는 거야. 제척 기간이 훨씬 어려운 거야. 그리고 쟁점도 제척 기간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문제도 제척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소멸시효는 되게 쉬워. 소멸시효는 뭐까지는 된 거예요? 세액이 확정까지는 다 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배째는 거야? 그냥 돈 안 내는 거야? 돈 없어 못 내.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확정되고 나서 일단 고지하자 납세 고지. 그래서 말 안 들어. 그럼 독촉한다고 그랬죠? 또 말 안 들어. 그럼 압류한다고 그랬죠?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재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리고 배분하고 끝내는 거야. 근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 왜? 재산이 없어. 재산이 없다고. 대박인 거지. 재산이 없으면 그냥 이기는 거야. 우린.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꼭 재산이 생기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재산이 안 생기면 되지. 선생님 경제활동을 하는데 에이 남의 이름으로 하지. 다 포탈행위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남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세금 다 안 내고 버티고.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거 법인으로 해. 과점주주 50대 50 많이 해. 과점주주가 아니야. 제2찬압세 아무도 없어. 법인 날리는 거야. 그냥 다 빼먹고. 그럼 조세 포탈행위가 있는 거잖아. 구속 되면 돼. 한 50억 세금 빼먹고 한 2년 가 보통. 야 2년에 50억 연봉 25억짜리야. 나쁘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많아. 현실에. 진짜 나쁜 놈들이 많지. 그래서 그거 소멸시효 배울 건데요. 소멸시효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